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를 새롭게 맡게 된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3.5세, 그중에서 질병 없이 사는 건강 수명은 73.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한 활동, 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환 과장과 함께 건강한 체형을 만드는 생활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나쁜 자세들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많은 질병들을 발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면 병이 생기는 확률을 줄일 수 있고 더욱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건강한 체형을 만드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체중계 숫자, 이거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 많은데요. 이 체중계 숫자, 건강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체중계의 숫자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비만에 예민하게 요즘 반응하시는 이유가 비만 자체로 인한 대사성 질환, 예전에는 이제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의 질환들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셔서 내가 나의 비만도를 좀 낮춰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미용의 목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네. 다이어트라는 이야기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있으면 여름 휴가니까 여름 휴가를 위해서 내가 살을 빼야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외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다이어트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비만도를 정하는 그 본질은 건강을 잘 유지를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는 목적인 거지 단순히 예쁘게 보이자라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계에 있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즐거워하거나 그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저체중인 분들은 살을 찌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체중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저체중이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흔히 거식증이라고 부르죠. 먹고 토하고 네. 체중계의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살을 더 빼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병적인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균 체중 안에 들어가시는 체형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나 좀 체중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한데 약 50% 이상의 여대생들은 정상 체중군에 들어가고 나머지 뭐 저체중, 과체중군들이 있지만 가장 다이어트에 열중하는 집단들이 정상 체중군들이라는 거죠. 네. 이 정상 체중군들이 저체중을 목표로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체중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필요한 열량만큼, 필요한 칼로리만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 섭취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대사에 꼭 필요한 필요 열량들을 섭취하지 못해서 내 어떤 일상생활 기능상의 장애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필요한 열량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저체중 집단에서 네. 치매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바이타민 D 합성이나 어떤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확률도 훨씬 높다. 그래서 저체중 또한 건강에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체중도 저체중도 아닌 건강한 체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건강한 체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건강 체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네. 가장 흔하게 알려진 지표가 체질량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과 키의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흔히 BMI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키를 미터로 환산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몸무게를 나누는 거죠. 계산기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키가 한 175고 체중이 70kg인 사람. BMI를 계산해 보면 한 22.9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한국인 기준으로 해서는 18.5에서 23까지가 BMI 정상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75 정도에 70kg 정도라 하시면 그분은 정상 체중군, 정상 BMI 군에 들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BMI의 맹점 중에 하나가 키와 체중 이 두 가지 수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씨름 선수나 보디빌더처럼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그 체중의 거의 대부분이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라 하면 이 BMI만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이분 비만입니다라고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하나만을 가지고 뭔가를 판정하기에는 조금 맹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이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것도 앞서 BMI 비슷하게 본인의 건강도 체중이 과연 비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로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BMI는 단순히 키와 체중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육량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비만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은 근육의 무게가 아니라 지방의 무게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거의 대부분 복부 쪽, 그러니까 중심부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 어떠냐를 가지고 이 사람의 복부 비만도가 얼마인지 이게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요소를 미칠 수 있을 건지를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기준은 허리둘레는 배꼽을 중심으로 둘레 길이를 재시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둘레는 엉덩이를 만져보시면 엉덩이 뼈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둘레 길이를 재서 서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비율이 0.9 이상.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0.85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분은 복부 비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BMI 수치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뭐 체지방은 얼마나 되는지 근육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오고 하는데 체지방도 건강한 체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비만도를 결정하는 거는 근육량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지방 비율이 많기 때문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앞서 뭐 BMI도 그렇고 이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 비율도 그렇고 이게 실제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는 지방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요. 이 인바디라고 흔히 불리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물질들의 전기 저항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로도 나오고 한눈에 보기 쉽게 수치로 딱 나와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바디 검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체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체지방 비율, 이게 정상적인 체지방 비율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좀 체지방 비율이 좀 더 높아서 한 18에서 28%.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20에서 30% 정도의 체지방 비율을 유지하고 계시는 게 정상적인 체지방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빼서 예를 들면 뭐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대회 직전에 체지방 비율을 굉장히 낮춘다거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때 급격하게 그렇죠. 체지방 비율을 낮추잖아요. 굉장히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경우 2 내지 4%, 여성의 경우에는 10에서 13%는 필수 체지방 비율로 해서 그 정도는 유지가 돼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뭐 BMI, 복부 비만 확인, 그리고 인바디 다양하게 건강 체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인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건강한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할 텐데 보통 다이어트 하면 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건 가장 실패하기 쉬운 전략이라고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면서도 가장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기 쉬운 전략이죠. 네. 안 먹는 게 가장 살은 많이 빠지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먹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게 이제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빠른 체중 감량을 원할 때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살이 훅 빠질 수 있죠. 뭐 하루만 굶어도 뭐 1, 2kg 빼는 거는 금방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분, 필수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굶으면 결국은 먹게 되는데 굶을수록 식욕이 더 많이 오르죠. 요요 현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요요를 떠나서 굶다가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다가 밤 돼서 잠자기 전에 너무 배고프니까 야식 시켜 먹고 그다음에 야식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면서 더 내가 체중이 더 늘어나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우리 몸은 기본적인 대사를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칼로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지방이라는 부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즉각적인 대사를 위해서는 결국은 근육을 파괴해서 근육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위해서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근육량이 줄어들면 오래 굶을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찔 수 있는 체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래서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다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요요 현상이 온다라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또한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죠. 네.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을 분해를 해서 필요한 에너지로서 사용한다는 얘기인 건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그 에너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장되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는 평생 굶을 수 있다면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요요를 찾아올 수밖에 없고 다시 내 몸무게가 회복을 되는 걸 넘어서서 예전 몸무게를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필수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중요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살이 안 빠진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안 빠질 수가 있을까요? 운동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긴 한데요. 네. 가장 흔하게 나와 있는 거는 보상 심리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했어. 난 운동을 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요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운동 양보다 내가 더 많이 가늠하기 때문에 나는 좀 쉴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서 계단을 통해서 집에 갔었는데 나 운동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운동량 자체는 약간 늘어났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량을 확 줄여버리는 이런 보상 심리가 있을 거고요. 저도 하루 헬스장 가면 한 달 동안 운동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나 오늘 하루치 했으니 한 달치 오늘 땡겨서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쉬어도 될 거야 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한 운동량을 좀 과대평가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나 러닝장에서 달리기 러닝머신 1시간 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한 달 분 할 거 미리 다 했어.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시는 거죠. 근데 네.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본인이 상상했던 운동량, 본인이 소모한 칼로리보다 사실은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 사용된 칼로리 양이 적고 그만큼을 내가 보상하기 위해서 내 일상적인 활동량을 좀 줄인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또 다른 이론은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하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게 막걸리에 파전. 오히려 운동하고 더 찌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입맛이 돌아서. 식욕이 훨씬 더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위안을 하시죠. 나는 운동을 하고 나서 먹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근육량을 올리는 건강함을 위한 부분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어떤 적절한 다이어트, 건강관리, 체중관리 그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과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신진대사 비율이 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가진 칼로리를 다 소모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운동이나 신체 활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은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10% 많아야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대사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대사되는 숨쉬기 위해서 호흡근이 움직여야 되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대사를 위한 에너지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가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활동에 의한 에너지 활용도가 늘어나면 야, 너 그 운동에서 이렇게 다 에너지를 쓰다 보면 네가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를 쓰지 못해. 그러면서 그쪽 에너지를 조금 더 줄여서 축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운동에서 살 빠지는 속도가 조금 더 있었다고는 하지만 나중 되면 이 대사 보정을 통해서 운동에서 살 빠지는 속도가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앞서 얘기한 보상 심리가 더해지면서 잘못하면 운동에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강한 돼지가 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건강한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건강한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해줘야 된다고요? 제일 어려운 게 다이어트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죠. 적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데 적당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골고루 적당히 이 좀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지켜주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도 운동 좀 하셔야죠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어제 8,000보 걸었어요. 저 어제 10,000보나 걸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걷기 운동 단순히 그냥 산책 삼아서 슬렁슬렁 걷는 그런 걷기 운동들 뭐 안 걷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운동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기 위해서는 보통 1시간 그러니까 짧아도 1시간 반,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근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10,000보를 걸었다고 했을 때 내가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이 어느 정도냐를 계산해 보면 1분 동안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로 한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걷기 운동이 칼로리 소모가 적네요.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소모되는 어떤 에너지량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처럼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또 몸살이 나고 몸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는 서서히 조절해 나가시는데 다만 저강도의 운동에만 머무르면서 나 오늘 하루 10,000보 걷기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유산소 운동에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조절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단순히 이런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을 키우기 위한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근력 운동.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무산소 운동이 되겠죠. 네. 근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운동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산소 운동으로 내가 살을 빼긴 뺐는데 그러다 보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탄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꼭 병행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년에 한 번 정도씩 건강검진을 하실 때 네. 건강검진 문진표를 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아마 잘 읽어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땀이 나고 네.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20분 이상씩 하시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있죠. 네네. 그게 그 정도의 운동, 그러니까 숨 차고 땀 나는 정도 수준의 운동이 중등도. 아주 저강도도 아니고 아주 고강도도 아니면서 중등도 정도의 운동량이거든요. 10,000보 걸을 때 땀 많이 안 나잖아요. 네. 요즘은 여름이니까 땀이 난다고 하지만 걷기 자체로 땀이 나는 건 그렇죠. 아니죠. 네. 걷기 자체로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이 건강검진표에 있는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20분 이상, 일주일에 4번, 5번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 운동법이고요. 운동의 종류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달리기가 좋아, 그럼 달리기 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스쿼트 하는 게 좋아, 그럼 스쿼트 하셔도 되고. 또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동의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운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최소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 수면의 시간과 질도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도 비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 6시간 미만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체중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뇌 안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식욕을 당기는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갈망이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밤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뭐예요? 야식 먹죠. 입이 출출해지고 배가 살살 고파지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배달앱을 통해서 야식을 먹게 되죠. 그 시간에 먹게 되는 음식은 정말 독이죠. 그래서 좀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지면 이런 비만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또 수면 시간이 너무 극단적으로 길어진다. 뭐 좀 많이 길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자체가 내 몸에 그대로 축적이 돼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조금만 먹어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 전체를 다 교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잠도 적절히 잘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해 나가고 거기에 플러스 운동하는 생활 습관, 그다음에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결국은 다이어트의 하나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체형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체중을 조절한다는 게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을 거스르는 어떤 행동이거든요. 인간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돈 많은 백수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긴 한데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그 삶을 다 거꾸로 가야 되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내가 귀찮은 일들을 더 내 손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아마 오늘 제가 드린 얘기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이실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느냐.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셨다면 지금 일어나서 바로 현관에 가셔서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정원 과장과 함께 건강한 체형을 만드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